1943년 7월 25일 아침 베니토 무솔리니는 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파시스트 국가의 대표자들은 그의 사임에 찬성표를 던졌고 왕은 그의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에서의 그의 권력은 총격 한 발이나 항해 한 번 없이 끝났다. 단 한 번의 투표와 명령으로 그는 비밀리에 이송되어 고립되었지만 나중에 독일군에 의해 풀려나 북부에서 새로운 정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는 연합군의 보호를 받는 왕이 있었고 북쪽은 나치의 지원을 받는 파시스트 공화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내전 속으로 빠져들었다. 당파, 민병대, 점령 및 폭력, 무솔리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환영은 배신과 복수, 혼란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재판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체제도 붕괴되었지만 그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분열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베니토 무솔리니의 진짜 종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두체의 상승, 폭력, 상징, 그리고 조작. 독재자가 되기 전에 베니토 무솔리니는 젊은 선동가였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강한 신념과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그는 곧 정치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다. 그는 신문에 글을 쓰고 집회에서 연설하며 노동자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의 단기 평화를 요청하는 동안 그는 전쟁을 요구했다. 그는 쫓겨났다. 그로부터 그는 자신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1919년 그는 새로운 운동을 창립했다. 그것을 파시 디 콤바티멘토라고 불렀다. 이 운동은 전직 군인들, 민족주의자들, 방향을 잃은 청년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답을 주지 않는 이탈리아에 의해 좌절한 남성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유니폼으로 검은 셔츠를 입었다. 그들은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며 노동조합, 협동조합, 좌파 정당의 본부를 공격했다. 그들은 부수고 불태우고 때렸다. 모두 질서, 조국, 힘을 위해서였다. 국가는 이를 무시했다. 많은 경우 대기업 지주들, 심지어 보안군까지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보다 이러한 폭력적인 집단을 선호했다. 이렇게 파시즘은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다. 대신 폭력으로 전진했다. 무솔리니는 지도자였고 큰 소리로 말하며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들을 사용했다. 기치, 인사, 제국, 운명, 부흥과 같은 단어들. 모든 것이 쇼의 일환이었다. 그는 단지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공포를 주고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를 따라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다. 1922년 그는 로마 행진을 조직했다. 그것은 전투도 혁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힘을 과시하는 시위였다. 수천 명의 검은 셔츠가 수도를 향해 걸어갔다.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왕은 그들을 막기보다는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이렇게 무솔리니는 권력을 잡았다. 선거에서 이기지 않고 총을 쏘지 않고 오직 두려움과 부유한 사람들의 지원 그리고 위기에 지친 나라 덕분에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처음에는 침묵, 그 다음에는 통제, 그 후에는 독재, 그리고 모든 것은 한 명의 검은 셔츠, 꽉 쥔 주먹, 그리고 반복되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는 강한 남자가 필요하다. 두려움과 통제, 파시스트 체제의 작동 방식. 권력을 잡은 후 무솔리니는 자신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빠르게 드러냈다. 그는 공정한 법률이나 대화로 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으로 했다. 처음부터 목표는 분명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것. 그를 처음으로 맞서 싸운 사람 중 하나는 자코모 마떠티였다. 그는 파시즘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한 사기와 폭력을 고발하려는 의원이었다. 그의 연설이 끝난 직후 그는 납치되어 살해되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말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
그로부터 체제는 모든 공간을 닫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언론은 사라졌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은 금지되었으며 파시즘이 아닌 정당들은 해산되었다. 라디오는 오직 두 채의 목소리만을 방송했다. 학교는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만 가르쳤다. 모든 것이 같은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인물 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통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무솔리니는 특별한 비밀 경찰을 창설했다. 오브라. 그들의 임무는 감시하고 기록하고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누구나 감시당할 수 있었다. 명백한 파시스트가 아니더라도 감시 목록에 올라갈 수 있었다. 때로는 한마디 의견, 한 번의 의심, 잘못 해석된 편지 하나로도 감시 대상이 되었다. 체포는 빈번했다. 많은 이들이 재판 없이 내부 망명지인 외딴 섬이나 먼 마을로 보내졌다. 다른 이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렇다. 이탈리아도 자신의 강제 수용소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곳에서는 반대자들, 공산주의자들, 유대인들, 모든 종류의 이탈리아의 반체제 인사들이 갇혔다. 억압은 단지 신체적이지 않았다. 정신적으로도 억압이 있었다. 들을 수 있다는 두려움, 배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다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동시에 거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포스터, 행진, 동상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구세주로 나타났다. 그는 공장, 들판, 공공사업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발코니에서 연설하고 구호를 외치며 팔을 들어 인사했다.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는 모든 반대 세력이 제거되고 있었다. 선전은 중요한 도구였다. 그것은 두체를 강하고 지혜롭고 거의 불패의 존재로 묘사했다. 그 이미지들은 교과서, 영화, 동전에서 반복되었다. 공식 역사에서는 단지 한 부분만을 이야기했다. 억압, 검열, 고문에 대한 이야기는 숨겨졌다.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무도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순종이 선택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라가 발전하든 침체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권력에 도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체제는 수년 동안 유지되었다. 광장에서의 박수뿐만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침묵한 목소리들,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로 유지되었다. 비록 거리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진정한 통제는 속삭임 속에 있었다. 두려움 속에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속에 있었다. 궁전에서의 배신, 파시즘을 끝낸 쿠데타. 1943년 7월 25일 새벽 파시즘 대국의 대의원들은 마지막으로 모였다. 그것은 9시간이 넘는 긴 회의였으며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석한 26명 중 19명이 베니토 무솔리니에게서 권력을 빼앗기로 투표했다. 그 같은 오후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그를 면담으로 호출하고 피에트로 바돌리오 원수에게 자리를 맡기겠다고 통보하며 퀴리날레 궁전에서 그의 체포를 명령했다. 시위나 총격은 없었다. 그것은 피로 지친 파시스트들과 국가의 통제를 되찾고자 하는 왕국 간의 내부 정치였다. 파시즘 대국의 대의원들은 본래 파시스트 당의 최고 기관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장식적인 그룹으로 변해버렸다. 무솔리니는 그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했다. 그는 언제 회의를 소집할지, 어떤 주제를 다룰지, 누가 참여할 수 있을지를 결정했다. 1939년 이후로 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소집은 이탈리아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로 확정 지으려고 했을 때였다. 그가 1943년 7월 다시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자신에게 반박할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회의를 시작했다. 자신감 있고 명령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지만 그날 밤은 다른 날들과 달랐다. 파시스트 체제의 베테랑 정치인인 디노 그란디는 무솔리니에게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왕에게 돌려주는 안건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신중하게 작성되어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으로 볼 수도 있고 파시즘의 끝이 시작된 것처럼 볼 수도 있었다. 그란디는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주세페 보타이 그리고 무솔리니의 사위인 갈레아초 치아노와 같은 인물들의 지원을 받았다. 그들은 내에서 체제를 바꾸려 했지만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다. 일부는 여전히 파시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채 없이. 그래서 그 안건은 심지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끌리도록 만들어졌다. 회의는 점점 뜨거워졌다. 무솔리니는 군사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란디는 무솔리니에게 정면으로 맞서며 이탈리아가 처한 재앙에 대해 그를 비난했다. 치아노는 그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두체는 처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다. 잠시 휴식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반대 세력은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파시스트 민병대의 수장인 엔초 갈비아티는 로마 근처에서 검은 셔츠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위협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투표는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아무도 그를 지지하려 일어나지 않았다. 무솔리니는 왕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것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안건은 통과되었다. 찬성 19표, 반대 7표, 기권 1표, 조용히. 그러나 그것은 직격탄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같은 오후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왕궁에 갔다. 그는 협상하려고 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체포 명령이었다. 그는 카라비니에리에 의해 호위되며 떠났고 박수나 작별 인사는 없었다. 모든 권력을 가졌던 그 남자는 침묵 속에 떠났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혁명도 군사적 패배도 아니었다. 그를 끌어낸 것은 그의 사람들이었다. 더 이상 그의 지휘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나라의 남은 것을 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를 쫓아냈다. 각 표는 다른 이유를 보여주었다. 일부는 신념 때문에,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일부는 단순히 자신의 몰락과 함께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파시즘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들 중 일부는 나치군의 지원을 받아 북부로 돌아온 무솔리니와 함께 추적되거나 처형되었다. 그러나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의 그날 밤은 체제에 있어 가장 긴 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의 시작을 알렸다. 두체의 체포, 무솔리니의 몰락. 1943년 7월 25일 오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로부터 지지를 잃은 몇 시간 후 베니토 무솔리니는 퀴리날레 궁전에서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의 소환을 받았다. 그 회의는 그의 체포로 끝났다. 그는 저항 없이 카라비니에리의 호위를 받으며 군용 차량에 실려 로마에서 멀어졌다.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은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무솔리니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무장하지 않았으며 아무 말 없이 명령을 따랐다. 처음에는 도시 외곽의 기지로 이송되었고 이후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항상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는 통신이 차단되어 구조 시도나 추종자들과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다. 그는 폰차 섬을 거쳐라 마달레나로 마지막으로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역인 그란사소에 있는 호텔에 갇히게 되었다. 그를 지키는 병력은 소수였고 그는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공식 라디오는 지휘권의 변화를 발표했다. 왕은 국가의 지도권을 맡고 피에트로 바돌리오 원수를 새로운 정부 수반으로 임명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탈리아는 독일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비밀리에 방향을 바꿀 계획이 있었다. 파시스트 당의 활동은 중단되었고 파시즘 대국의 대의원들은 해산되었다. 통행금지가 선언되었고 충성스러운 군대는 전략적 건물과 정부 기관을 점령했다. 모든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바돌리오는 체제의 반대자는 아니었지만 무솔리니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의 역할은 소란 없이 나라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베를린에는 정부 교체만 통보되었고 체포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독일은 여전히 이탈리아에 군대를 두고 있었고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여전히 동맹국으로 보고 있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두 나라 간의 불신은 이미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가기구 내에서는 질서정연하게 반응이 이루어졌다. 아무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고위군 관계자들, 공무원들, 외교관들 모두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다. 일부는 교체되었고 파시즘 이전의 깃발과 문장이 회수되었으며 파시즘이 간과한 구조들이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큰 개혁은 없었다. 모든 것이 같은 부품으로 단지 다른 판에서 계속되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았다. 시위나 축하 행사도 없었다. 그저 침묵만이 강요되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깨졌다는 것을 알렸다. 국민이 침묵을 깨다. 무솔리니가 비밀리에 억제된 장소로 이송되고 바돌리오의 새 정부가 국가의 통제를 시작한 동안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알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발표나 시위를 촉구하는 호출은 없었지만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몇 시간 안에 처음에는 단지 흩어진 이야기였던 것이 확실한 사실로 바뀌었다. 무솔리니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라디오를 통해 진지하고 차분한 톤으로 전달되었으며 단지 정부의 교체만을 확인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로마의 많은 동네에서 작은 그룹들이 광장과 모퉁이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파시즘의 상징이 없는 깃발을 내걸고 애국적인 노래를 부르며 왕에게 경례했다.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 행동들은 아무도 막지 않은 채 퍼져갔다. 군중은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신호들이었다. 폭동은 없었다. 폭력 대신 자발적인 정화가 일어났다. 초상화, 문장, 휘장들이 찢어졌다. 많은 상점들이 유리창에서 두 채의 이미지를 제거했다. 일부 경찰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봤고 다른 이들은 심지어 도왔지만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밀라노, 볼로냐, 토리노, 피렌체와 같은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졌다. 노동자들, 학생들, 주민들이 계획 없이 소집도 없이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그동안 무엇인가를 말할 공간을 기다려왔다. 그날 밤 마침내 그들은 할 수 있었다. 독일의 존재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던 남부 지역에서는 반응이 더 조용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안도감의 신호들이 보였다. 사람들은 이전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을 낮은 목소리로 나누기 시작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솔리니의 모습은 일상 속의 일부였다. 책에서, 학교에서, 동전에서, 라디오에서. 그의 몰락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변화였다. 어떤 이들에게는 해방이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상한 공허였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체제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일해왔다. 폭동 대신 제스처들이 있었다. 동상들이 쓰러지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서점들은 그의 전기를 철수시켰고 출판사들은 파시즘 관련 책의 인쇄를 중단했다. 선전은 갑자기 멈췄고 아무도 그것을 되돌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내륙의 일부 마을이나 더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존경이 남아있었다. 일부는 그를 질서의 상징으로 여겼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를 방어하기 위해 나선 그룹은 없었다. 파시스트 민병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의 사무소는 저항 없이 문을 닫았다. 그것은 소란 없는 끝이었다. 그날까지 완전한 통제를 받던 언론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이전에는 칭송이 넘쳤던 곳에서 이제는 부흥, 단합, 존엄성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다. 왕의 이미지가 다시 등장했다. 군대는 국가를 보호하는 존재로 언급되었다. 검열은 풀리지 않았지만 그 목표는 바뀌었다. 더 이상 무솔리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논의할 시간이 아니었다. 침묵을 지킬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무너진 것은 파시즘의 이미지였다. 하지만 그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건물들은 여전히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고 사무소들은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단지 벽에 걸린 사진들만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축하할 이유는 없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폭탄은 여전히 떨어졌으며 독일군은 여전히 이탈리아 영토에 있었다. 이후에 무엇이 올지는 큰 미지수였다. 두채는 더 이상 없었지만 그 후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권력의 공백. 두 채는 더 이상 없었고 거리는 차분하게 반응했지만 권력의 정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바돌리오가 이끄는 새 정부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고 국가의 통제를 이어갔다. 사무소는 계속 운영되었고 법은 바뀌지 않았으며 권력을 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과 동일했다. 파시즘에 의해 구축된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사라진 상태였다. 몇 년 전에 폐쇄된 정당들은 재개되지 않았고 선거도 호출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초대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은 소란 없이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첫날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기본적인 권리들이 중단되었다. 검열은 계속되었고 파시즘 체제가 만들어낸 경찰과 통제 서비스는 다른 명령으로 계속 작동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독일에서 올 수 있는 위협을 염려했다. 많은 공무원들은 그 자리를 유지했다. 일부는 교체되었지만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같은 집단의 다른 인물들로 대체되었다. 국가 운영은 계속되었지만 뚜렷한 방향이 없었다. 결정은 느렸고 명령은 항상 이해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관습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무솔리니를 몰아낸 왕은 다시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게임을 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아무것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기를 원했다. 군대에 대한 신뢰는 확고했지만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행진은 금지되었고 반대자들은 감시되었으며 민주적 개방의 어떤 신호도 허용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변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었다. 일부 파시즘의 상징이 제거되고 옛 깃발과 문장이 되살아났다. 나머지는 그대로였다. 한편 히틀러는 무솔리니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이탈리아는 여전히 독일의 동맹국이었다. 새 이탈리아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제3국을 통해 연합국과 비밀 연락을 시작했다. 그들은 항복을 원했지만 독일이 전체 이탈리아를 점령하지 않기를 바랐다. 연합국은 조건 없는 항복만을 받아들였다. 독일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미 이탈리아 북부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이탈리아가 진영을 바꿀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정부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도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명확한 신호는 없었다. 무솔리니는 더 이상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았지만 전쟁은 계속되었다. 폭탄은 멈추지 않았고 식량은 부족했으며 교통은 마비되었다. 그리고 선전은 여전히 모든 것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새 정부는 실제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누구도 그것을 선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시즘이 남긴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다. 파시스트 당은 해체되었지만 그 자리는 아무것도 대체하지 않았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채널도 조직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나라는 이제 방향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관성에 의해 움직였다. 전환에 대해 이야기되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름 이탈리아는 일시 중지된 상태였다. 축출도 연합도 아니었고 파시즘도 아닌 상태였다. 바돌리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며 문을 열지도 않고 명확한 출구를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남부에서 연합군은 징역하고 있었고 북부에서 독일은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은 여전히 같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이탈리아를 불태운 비밀협정. 새 정부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점점 더 긴급해지는 문제에 직면했다. 독일이 이탈리아를 완전히 점령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 연설에서는 여전히 추기 국가의 단합을 말했지만 비밀리에 연합국에 항복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7월 말부터 그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와 같은 중립 국가들의 특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미국과 영국과의 연락 통로를 열기 위한 것이다. 이 업무를 담당한 주요 인물은 주세페 카스텔라노 장군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측의 협상 얼굴이 되었다. 정부는 그저 항복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으면서 무기를 내려놓고 싶었다. 그들의 계획은 왕정은 유지하고 일부 군을 보존하며 독일군이 나라를 점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합국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한 항복을 요구했다. 중간 협정은 없었다. 양측 간에는 신뢰가 없었다. 연합국은 바돌리오와 그의 장관들이 무솔리니를 지지했던 사람들로 보였고 그들은 모든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라고 의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빠져나간다면 유럽 남부를 더 빠르게 징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대화는 느리고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독일이 알게 되면 즉각 반응할 수 있었다. 결국 9월 3일 시칠리아에서 협정이 서명되었다. 카스텔라노 장군은 이탈리아를 대표해 서명했고 베델 스미스 장군은 연합국을 대표해 서명했다. 협정은 분명했다. 이탈리아는 연합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그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준비할 시간을 며칠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방어를 조직하려 했다. 독일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연합국은 이를 수용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9월 8일까지 항복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주는 혼란 그 자체였다. 명확한 계획은 없었다. 많은 군 부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여러 장군들은 협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탈리아군은 규모가 컸지만 배치와 통신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독일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이탈리아가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아흐제 작전, 독일군의 이탈리아 점령 계획을 준비해 두었다. 9월 8일 알제리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은 라디오를 통해 이탈리아가 항복했다고 발표했다. 로마에서 바돌리오는 국가방송을 통해 연설을 했다. 그는 모호하게 정부가 정전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고 독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 지시도 없었다. 그 반응은 혼란 그 자체였다. 몇 시간 내에 독일군은 북부와 중앙 이탈리아의 중요한 지점들을 차지했다. 로마, 피렌체, 밀라노와 같은 도시들에 들어갔지만 저항은 없었다. 이탈리아의 지휘 체계는 붕괴되었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9월 9일 왕과 바돌리오는 연합국의 호위를 받으며 남쪽으로 도망쳤다. 군인들과 민중은 지도자가 없이 남겨졌다. 수천 명의 이탈리아 군인들이 싸움도 없이 포로로 잡혔다. 다른 이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조직도 지원도 없었다. 평화의 시작이 되어야 할 항복은 새로운 점령으로 바뀌었다. 항복과 함께 독일과의 동맹이 깨졌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국가라는 개념도 깨졌다. 북부는 나치의 통제 아래 놓였고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다시 데려와 그를 자신이 원하는 정부의 수장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남부는 연합국의 손에 넘어갔다. 그 사이 무장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쟁은 항복으로 끝나지 않았다. 형태가 바뀌었다. 더 이상 단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이탈리아인들 간의 싸움이 되었다. 파시즘에 충실한 이들과 그것을 영원히 없애려는 이들 간의 싸움이었다. 빌린 권력. 이탈리아가 항복을 발표하고 독일군이 북부를 점령한 후 히틀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오래된 동맹국을 완전히 잃고 싶지 않았고 무솔리니를 구출하라고 명령했다. 그 계획은 이제 나치 군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정부의 중심 인물로 그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7월부터 무솔리니는 비밀 장소에 갇혀 있었다. 그란 사소의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이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아무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독일의 정보기관은 그를 찾아냈다. 9월 12일 엘리트 군인들이 글라이더를 타고 호텔 지붕에 착륙했다. 그들은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들어가서 호텔을 장악한 후 무솔리니를 작은 비행기에 태워 데리고 나왔다. 먼저 독일로 데려가 히틀러와 만난 후 다시 이탈리아로 보내졌다. 그가 맡은 임무는 이제 독일의 완전한 통제 아래 새로운 파시스트 정부를 이끄는 것이었다. 9월 23일 살로라는 북부의 작은 마을을 본부로 하는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의 창설이 발표되었다. 이탈리아는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
남쪽에서는 왕과 바돌리오가 연합군과 협력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무솔리니가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다. 중요한 모든 결정은 독일에서 내려졌다. 군대, 치안, 심지어 주요 명령까지도 베를린에서 나왔다. 새로운 정권은 더 강하고 순수한 파시즘을 표방하려 했다. 새로운 민병대, 특수경찰을 만들고 선전도 재개되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7월의 몰락은 배신이었고 이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과 바돌리오, 연합군이 나라를 넘겼다고 비난했고 침략자들과 두체를 따르지 않는 이탈리아인들과 싸울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도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많은 옛 파시스트 지도자들은 더 이상 없었다. 일부는 도망쳤고 다른 이들은 남쪽에 남아 있었다. 이제 무솔리니를 둘러싼 것은 광신도들, 기회주의자들, 극단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지배보다 복수에 더 관심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다. 나라는 피폐해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쳤고 다른 이들은 저항 그룹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주요한 통제 도구가 되었다. 체포, 억압, 협박. 선거도 없었고 시민 참여도 없었으며 신뢰도 없었다. 살로 공화국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적인 반응이었다. 실질적인 기반도 실제적인 지원도 없는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 의존해 버티고 있었다. 무솔리니는 더 이상 과거의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약해졌고 병들었으며 고립되었다. 그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통치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포스터에 있었지만 더 이상 복종을 일으키지 않았다. 살로에서 시작된 것은 연속성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권력의 텅 빈 복사본이었다. 그 사이 나라의 분열은 계속되었고 이탈리아인들 간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베로나 증오의 재판. 살로 공화국이 독일의 도움으로 겨우 유지되던 중 그 지도자들은 점점 더 분열되는 나라의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정권은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했다. 그들은 그것을 자국민에 대한 처벌로 선택했다. 파시즘 내부에서 무솔리니에 반대하는 투표를 한 사람들에 대해 1944년 1월 베론에서 수년간 체제의 일원이었던 몇몇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모두 1943년 7월 25일의 결정을 지지한 인물들이었고 그 결정은 두체의 몰락을 초래한 바로 그 결의였다. 새로운 정부에게 그것은 배신이었다. 피고들은 낯선 인물이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무솔리니의 사위이자 전 외무장관인 갈레아초 치아노, 조반니 마리넬리, 에밀리오 드 보노, 루치오 고타르디, 그리고 카를로 파레시가 있었다. 이들은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이었고 이제 그들은 권력을 넘겼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지목되었다. 재판은 며칠 만에 끝났다. 실질적인 변호는 기회조차 없었고 선고는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재판은 정권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들의 판사들은 새로운 파시즘에 충실했다. 모든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무솔리니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급진적인 추종자들과 강력한 반응을 요구한 히틀러에게 결단력을 보이고자 했다. 치아노의 사건은 가장 민감했다. 그의 정치적 무게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 에다 무솔리니의 딸은 그를 구하려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중개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처형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솔리니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사건의 끝을 의미했다. 1월 11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5일 5명의 주요 피고들은 산 프로콜로 군사훈련소에서 총살당했다. 드 보노는 80세가 넘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과거도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 않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새로운 정권은 용서하지 않았다. 처형은 이탈리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체제 내부 일부는 그것을 권위의 증거로 축하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것을 절망의 신호로 보았다. 이제는 지배가 아니라 처벌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재판 후 정권은 더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
퇴역 군인들, 온건한 파시스트들, 그리고 남부나 파르티잔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민간인들을 추적했다. 두려움은 유일한 통제 수단이 되었다. 에다는 스위스로 도망쳤다. 그녀는 치아노의 개인 일기를 가지고 갔고 그 일기에는 그의 권력 기간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 텍스트들은 나중에 공개되어 그녀의 시아버지의 이미지에 더 큰 상처를 입혔다. 베론에서 살로 정권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단지 생존을 추구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며 무솔리니에게 이러한 죽음을 허락하는 것은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존경을 받으며 지배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복종뿐이었다. 내전, 이탈리아가 자신과 싸우다. 베로나 재판 후 나라가 분열된 이탈리아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제 전쟁은 단지 명확한 전선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었다. 전쟁은 마을과 산 가족들, 이웃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내전이었다. 1943년 가을부터 두 개의 정부가 이탈리아 영토를 나누어 가졌다. 남부에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바돌리오 정부가 있었고 북부에는 나치에 의해 창설된 살로 공화국이 실질적인 권력도 없이 무솔리니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이 두 정부 사이에는 혼란이 깔려 있었다. 전쟁은 일상이 되었고 폭력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독일군과 그들의 파시스트 동맹국들은 중요한 지역을 점령했다.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방황했다. 정보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몰랐다. 그 공백에서 저항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립된 소규모 집단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의 목표 아래 결집했다. 나라를 해방시키고 파시즘을 끝내는 것이었다. 산과들에서 첫 번째 파르티잔 부대가 등장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가톨릭 신자, 공화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탈리아는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매복을 하고 철도 노선을 차단하고 적의 위치를 공격했다. 각 행동은 대가를 치렀다. 매 공격마다 보복은 잔인하게 돌아왔다. 점령군은 대량 학살로 대응했다. 마르자 보토, 산타안나 디스타체마, 아르데아티나의 구덩이들. 각 사건에서 수십,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다. 메시지는 항상 같았다. 두려움을 심는 것이었다. 살로 정권은 새로운 진압부대를 창설했다. 블랙 브리게이드, 공화국 경찰, 특수부대들.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입대했다. 거부하면 처형되거나 감옥에 갇혔다. 선전은 배신자들과 싸울 것을 촉구했지만 처벌은 누구에게나 떨어졌다. 폭력은 위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일어났다. 전쟁은 가족을 갈라놓고 우정을 파괴했으며 부모와 자식을 맞대게 했다. 신고당하거나 지목당할 두려움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이 전쟁에서는 적이 바로 옆집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그동안 연합군은 남쪽에서 진격했지만 그 속도는 느렸다. 나라의 중심부는 끊임없는 전투의 지역이 되었다. 파시스트들과 파르티잔들은 동네, 마을, 거리에서 싸웠다. 이탈리아는 모든 면에서 분열된 땅이었다. 1944년 저항그룹은 더욱 강력해졌다. 일부 해방된 지역에서는 학교, 병원, 인쇄소, 작은 정부 형태들이 세워졌다.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것은 다른 이탈리아를 상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전과는 다른 이탈리아였다.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부상자들을 돌보며 전투원들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단지 주변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 그 시절은 피와 상실,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결단의 시간이기도 했다. 편을 나누고 행동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처음으로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쟁은 단지 영토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의미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비록 대가가 컸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라고 느꼈다. 포로로 잡히고 총살당한 후 공공광장에 걸린 무솔리니. 1945년 4월 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연합군은 남쪽에서 계속 진격했고 파르티잔은 북쪽에서 점령지를 확장하고 있었다. 살로 공화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권력도 방향도 상실한 무솔리니는 점점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위스로 가려 했다. 아마도 재판을 피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독일의 지원을 받으려는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는 독일 군복을 입고 위장한 채 클라라 페타치와 몇몇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탈출했다. 북쪽을 향했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4월 27일 코모 호수 근처의 동호에서 한 그룹의 파르티잔들이 그의 차량을 멈췄다. 차량을 검사한 후 그들은 그의 신원을 알아냈다. 이미 결단은 내려졌었다. 무솔리니가 잡히면 재판은 없을 것이다. 지체도 없을 것이다. 4월 28일 그들은 그를 짐무디메체그라의 한 농가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는 클라라 페타치와 함께 총살당했다. 명령은 발터 아우디시오, 발레리오 대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이 실행했다. 그 다음 날 그들의 시신은 밀라노로 옮겨졌다. 로레토 광장에서 그들은 다른 파시스트 고위 인사들과 함께 거꾸로 매달렸다. 그 광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몇 달 전 그곳에서 15명의 파르티잔들이 총살당했었다. 이제 그곳은 공개적인 복수의 무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다가가 소리쳤고 욕을 했으며 돌을 던졌다. 어떤 의례도 없었고 어떤 차분함도 없었다. 오직 축적된 분노만이 있었다. 그 이미지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연합군 정부들은 개입하지 않았다. 일부는 재판을 원했겠지만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매우 개인적인 전쟁의 끝이었다. 히틀러는 4월 30일 그 소식을 받았다. 그날 그는 자살했다. 무솔리니의 죽음은 그에게 하나의 신호였다. 끝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체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프로젝트는 무너졌다. 그가 이끈 정부의 잔재는 며칠 만에 사라졌다. 일부는 도망쳤고 일부는 항복했다. 이탈리아는 폐허가 되었다. 지도자도 확신도 없었지만 새로운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솔리니는 궁전에서 죽지 않았고 전투 중에 죽지도 않았다. 그는 도로 옆에서 이탈리아인들에 의해 처형당했다. 그의 시신이 공공광장에 걸린 모습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섰다. 그것은 잔인하고 직접적이며 의례 없이 응징한 것이었다. 그로써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 무솔리니의 그림자, 현재 이탈리아에서 전쟁은 끝났고 무솔리니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탈리아가 재건을 시도할 때 그의 기억은 여전히 떠돌았다. 그것은 책이나 연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정, 제스처, 말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했다. 전쟁 후 재판과 처벌이 있었다. 많은 전직 파시스트들이 체포되었지만 모두가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니었다. 1946년 법무부 장관 팔미로 톨리아티가 서명한 법률은 많은 이들을 풀어주었다. 그 의도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남겼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죄를 묻지 않은 채 다시 공직에 오를 수 있었다. 한동안 파시즘은 국가의 치욕으로 여겨졌다. 학교에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했다. 신문에서는 그것을 비난했다. 그러나 북부, 특히 살로 공화국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 지역에서는 찬양하는 이들, 그것을 옹호하는 책들, 그 신화를 여전히 유지하는 비밀 모임들이 나타났다. 그해 일부 전직 파시스트들은 이탈리아 사회운동 모비멘토 소치아레 이타리아노를 결성했다. 이 운동은 오랫동안 작은 세력이었지만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무솔리니를 독재자로가 아니라 배신당한 인물로 묘사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체는 영화, 드라마, 소설 속에 등장했다. 때때로 악당으로, 때때로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그리고 또 다른 복잡한 상징으로 등장했다. 1957년 그의 유해는 그의 고향인 프레다피오에 묻혔다. 그 이후 그곳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 지지자들, 아직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이탈리아는 1946년 공화국이 되었다. 2년 후 새로운 헌법이 승인되었고 그 헌법은 파시즘의 부활을 금지했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거리를 두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상징들, 이념들, 제스처들은 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다. 때때로 그것들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나라는 과거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했다. 일부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이제 그것을 잊을 때가 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 돌아왔고, 형태를 바꾸며 매체, 소셜 네트워크, 캠페인 속에서 다시 나타났다. 무솔리니는 단지 그가 한 일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도 분열을 일으킨다. 한계 없는 통제, 두려움의 사용, 하나의 목소리. 가끔 그의 모습은 논의, 행진, 댓글 속에서 다시 등장한다. 그것은 그가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의 권력 창출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이탈리아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름은 바뀌었고 시간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과거를 단순한 과거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베니토 무솔리니는 선거도 투표도 없이 권력을 잡았다. 그는 폭력,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막으려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쥐었다. 20년 넘게 그는 이탈리아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유일하게 들렸다. 그의 지배 아래 이탈리아는 박해, 검열, 그리고 침묵 속에서 살아갔다. 파시스트 체제는 혁명이나 외국의 침략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를 제거한 것은 그의 바로 그 동맹들이었다. 이후 그의 감금과 나치에 의한 구출, 그리고 북부에서의 두 번째 정부 창설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 새로운 시기는 더 많은 폭력, 더 많은 억압, 그리고 이탈리아인들 간의 전쟁을 불러왔다. 무솔리니는 결국 도망쳤고 파르티잔들에게 붙잡혀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 그의 시신은 광장에 전시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그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그의 옛 추종자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공적 생활에 나섰다. 일부는 그를 오해받은 지도자로 묘사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잊어야 할 상징으로 보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의 폭력적인 상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두려움의 사용, 그리고 그의 몰락,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것들을 모두 다루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집중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게 한다.